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쉬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맞게 된 어희제입니다. 많이 좀 부족하더라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덜 자고 브리핑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내용부터 좀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헤드라인 넘버는 다 보셨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의 이런 최고의 분기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둔화 그리고 금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이런 역설 속에서 상승한 한 해의 좀 분기가 좋았다라는 성과를 받게 됐고요. 보시다시피 하루로 본다면 다우가 1.26%, S&P 500 지수가 1.4%,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한 강세가 펼쳐지면서 2% 가깝게 올랐습니다. 일중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중의 탄력이 더 좋아지면서 고점까지 끌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성과를 보시면 다우는 0.38%의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가 7%가량 올랐고 나스닥은 17%가량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2020년 내 최고의 분기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인했다. 이것이 이날 성과의 가장 큰 재료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이 PCE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연준에서 물가의 목표치로 잡고 있는 이 목표치도 기준이 PCE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CPI보다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PCE에서 확실히 꺾였는지 움직임을 다들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는 확실히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월 미국 PCE 지수가 5%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전월에 5.3% 튀어 올랐었는데 꺾인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월비로 봐도 0.3% 증가하면서 상승하면서 그 전 월에 0.5%, 0.6%에서 확실히 꺾인 듯한 모습을 확인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전월보다 0.4% 떨어지면서 이 물가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원 PCE도 전월 대비로 봤을 때 0.3% 상승률로 기록이 되면서 그 전월의 0.5%에서 확실히 꺾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올해 1월까지는 다시금 물가가 상승폭을 키우다가 이렇게 꺾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작년 3월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런 고강도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의 개인소득 그리고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두 가지 지표도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가가 둔화하면서 경기 지표가 확산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같이 보였던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2월 개인소득을 보시면 0.3% 전월 대비 올랐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다 잘 나오기는 했지만 전월치 0.6%에서 꺾인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금 상승세가 사실 노동시장 과열에 따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소득 쪽에서 꺾였다는 측면은 확실히 노동시장의 과열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3월에 은행 리스크 반영하고 또 빅테크의 감원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3월에 노동 고용 보고서까지 꺾이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는 안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해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62포인트 확인이 되면서 예상치보다도 전월치보다도 꺾인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동시에 3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도 3.6%로 꺾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는 PCE가 이렇게 5%지만 다음 달에는 은행 리스크까지 반영하면서 소비 심리가 주춤하고 지출도 줄어들면서 3%대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근원 PCE가 여전히 이 연준의 목표치인 2%대 2.5배나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는 웰스파고의 의견도 있었고요. 베런스 측에서도 근원 PCE가 이번에 꺾인 듯한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 안도하기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물가는 하락했는데 경기 위축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
우려를 확인해보자라는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총재도 최근에 나온 이 인플레이션 소식은 일단 환영을 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은행 리스크까지 반영해서 5월에 FOMC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도 지금 은행 문제가 2008년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3월에서 5월 지표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언급이지만 이것이 위축 국면으로 돌아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자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런 꺾인 듯한 흐름은 미국장 마감하기 전,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 영국, 프랑스, 독일 지수까지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 유럽 쪽에서도 물가가 피크아웃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3월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9%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대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너무 높죠. 6.9%의 상승. 하지만 전월치 8.5% 상승보다는 꺾인 모습 확인이 됐고 다만 유럽 쪽에서는 하나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에너지나 신선식품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는 하락을 했는데 주거비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물가 지표는 좀 더 이 추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독일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 유럽 경제학자가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고요. 올 여름쯤에는 ECB 통화 정책도 피봇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기조가 긴축이죠. 그리고 지난 3월에 ECB에서는 50bp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정점에 다다르고 이제는 여름쯤에는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물가가 꺾이면서 미국과 유럽 동시에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넘어가서 살펴보면 고금리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데 시장은 환호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면 주식 올랐고요. 채권 올랐고 달러, 유가.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다 상승했던 지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리스크 온이라면 주식이 오르고 채권은 빠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리스크 오프면 채권이 오르고 주식은 떨어져야 하죠. 그런데 리스크 온앤오프 프레임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은행 프레임이 쓰여지게 되면서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이날 올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8bp 떨어졌고요. 2년물 금리도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물가 지표를 반영하면서 이제는 물가가 꺾였고 고금리의 정점 사이클도 끝을 지나가는구나라는 기대로 해석이 됩니다. 동시에 달러 인덱스는 같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보신 것처럼 유럽의 물가가 잡히면서 유로화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달러는 상대 가치로 봤을 때 소폭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달러가 꽤 진정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 102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측면에서도 달러와 약세 움직임이 지속되겠구나라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소폭 올랐지만 이 부분은 같이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피봇에 환호하는 모습은 시장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에서 의견에서도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거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 보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사실 9월쯤에 이런 고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정점에 달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3월의 중순의 시각이었었는데요. 3월 중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에 이어서 M&A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확인해야 될 금융 불안 리스크가 있었죠. 이런 측면이 다행히도 호재로 인식되기는 했는데 증시에는요.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인상이 정점을 딛고 이제는 만약 위기가 터진다면 인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9월에는 정점에 다다를 거다라고 봤던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은 이제 5월, 벌써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이면 금리 인상 사이클 마무리될 걸로 보고요. 이때에는 25bp 인상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5에서 5%의 미국 금리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5%의 금리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인식이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옆에 차트로 보시면 지금 가장 이 막대 그래프로 높게 솟아오른 부분이 4.5에서 4.75% 밴드입니다. CME 퍼드워치에서 9월에는 그러니까 현 수준보다 25bp 인하한 수준으로 현 금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인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9월쯤 인하를 기대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인하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물가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표의 움직임도 확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 인하를 한다면 우려가 일단락 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이기는 한데 만약 정말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오거나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잔존한 불안들이 새로운 리스크로 터질 경우에는 좀 빠르게 인하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잔존한 불안들은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4가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리스크로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래쪽으로 보시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행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이 3월 마지막 거래일에 은행커의 당잠사에서도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은행 규제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한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타이트하게 조였다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느슨하게 풀었죠. 2,500억 달러 규모의 은행들에게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규제를 강화해라라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조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시다시피 1,000억 달러 이상의 감독을 좀 더 엄격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제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비용입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고 손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심사도 받아야 되고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극적인 금융위기에 치러야 되는 비용보다 적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레슨을 가져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은 은행의 건전성을 더 강화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잔존한 불안이 줄어든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 단기 머니마켓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가죠. 지난 3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중소은행에서 MMF와 대형은행으로 돈 쏠림이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뱅크런에 대한 우려를 키우지만 여기에서 만약 당국 쪽에서 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이쪽에 신용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은행과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짚어드렸지만 미국 경제 다음의 뇌관 봐야 될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경고등이 들어왔죠.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로 이 상업용 부동산 쪽에 공실률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고금리 사이클 돌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전체적으로 은행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2,700억 달러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 대다수가 2,500억 달러 미만의 중소형 은행의 대출이라고 합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중소형 은행들이 흔들리는데 이런 대출이 이쪽에 쏠려 있다는 측면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확인 필요하고요. 맨 마지막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블룸버그 칼럼으로 다룬 내용인데요. Zombies are back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좀비 기업들이 다시 오고 있다라는 좀 아찔한 이 헤드라인을 단 칼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좀비 기업은 이 부채 상환 능력과 관련된 지표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요.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이 소득이 이자로 나가는 돈보다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1 미만이라는 의미가요. 그래서 벌어들여봤자 이자로 다 나가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은 갉아먹고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비 기업이 1980년대에는 한 4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본격적인 고강도의 긴축 정책이 시행됐던 작년 한 해에는 13%까지 미국 선진국 기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시장에서도 이자 보상 배율과 관련해서 채무 상환 능력이 꾸준히 좋은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재밌게도 이 블룸버그 칼럼에서 한국에 상장된 건설사 36%가 이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다. 좀비 기업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도 좀 줄어들었고 다행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흐름도 좀 간략하게 넘어가 보면 살아난 이 심리 속에 성장주가 성장주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주의 랠리 속에 메타 쪽, 알파벳, MSFT,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다 잘 갔습니다. AI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좀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탈리아 당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챗 GPT의 접속을 차단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장에서 상단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이런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친환경 다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IRA 세제 혜택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는 리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인도량이 지난 직전분기 40만 대, 작년에 30만 대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6.2%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무려 분기 한 분기, 1분기 동안 테슬라는 70% 가까운 급등률을 확인했고요. 아래쪽으로 퀀텀스케이프 같은 배터리 그리고 충전소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태양광도 다 좋았고요. 아래쪽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흘째 랠리를 보이면서 이제 3,230포인트, 1년 내 고점이 3,6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오라클 다 이렇게 이끌었는데 그 탄력이 그 전날만 못합니다. 이유는 마이크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칩 제품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을 조사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첨단 제조 장비,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중국 쪽에 수출을 막고 있죠.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장기적인 전투를 이제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월가 쪽에서는 이런 보복 조치의 확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 맞불 수위를 계속 높여야만 미국 쪽에 대응이 되는데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기업까지 규제 조치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부분은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오늘 꼭 봐야 될 포인트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내장에서 확인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이 미국의 IRA 세부 지침, 이 가이드라인이 확인됐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가 계속해서 2분기에 우리 시장을 주도해서 이끌고 나갈 것인지 여부도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안도했다라는 것이 헤드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계속해서 협상을 좀 보냈는데 우리의 의견들 대다수 반영됐습니다. 일단 작년 8월에 IRA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죠. 그리고 지난 연말에 세부 지침이 일부 백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부 지침이 확인이 됐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세액공제 요건을 달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 부품에 있어서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그 이하 구성 재료로 지금 나눠져 있는 이쪽을 만약 배터리 부품으로 넣는다면 이
부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북미에서 조립하고 제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성 재료로 인정됐을 뿐 부품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이하의 구성 재료를 모두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극판이라든지 음극판이라든지 만들러 미국으로 가서 만들면 상관이 없는 거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생산 공정을 그대로 가져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측면에서 중요하게 봤었던 부분은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미체결국에서 가공했을 때 가능하느냐. 사실 원재료 쪽에서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쪽에서 워낙 많이 가져오죠. 그런데 가져와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가공,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은 FTA 체결국에서 해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이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작업만 하더라도 보조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양극재, 이 소재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캐파를 확대시키는 이런 매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분리막이나 전해액에 있어서는 미국의 OEM 업체들이 이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의 현지 투자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 IRA와 관련해서 남은 3가지는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번에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일본처럼 그러니까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일본은 이 IRA상 FTA 인정 국가로 지위를 취득하게 됐죠. 이 부분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위를 따낼지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MPC 관련한 예산 증액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증액이 되는지 여부, 이럴 경우에는 셀 메이커들에게 호재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는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광물, 외국 우려단체 조달 금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정의하진 않아서 이 외국 우려단체에 대한 정의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